돈 알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번에 반려될 경우에 37% 급락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27,000달러에서 28,000달러까지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건데, 27,000달러에서 28,000달러에 자리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44,5,000달러까지 올랐었던 이유는 거의 전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거부당할 경우에는 다시 원래 수준이었던 27,000달러에서 28,000달러까지 되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작년 1년 동안 비트코인이 150% 넘는 이 상승률을 보여줬던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작용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다 반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에 이번에 거부되면 한 3만 달러 초반까지는 저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양반은 조금 더 27,000달러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면 만약에 거부가 됐을 때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예, 10%의 가능성이죠. 블룸버그와 번스타인이 얘기한 90% 승인 확률, 다시 말하면 승인되지 않을 확률 10%, 그게 벌어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에릭 발추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부한다라면 그건 아마도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거부 가능성은 근데 희박해. 거부할 경우에는 신청사들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낼 거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소송을 내면 SEC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사건만 하더라도 법원한테 완전 쪽당했잖아요. SEC는 현물과 선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 되게 말도 안 되게 지금 SEC가 의사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잖아요. SEC 입장에서는 만약에 소송전을 또 가게 되더라도, 아니 왜 선물 ETF는 되는데 현물 ETF는 왜 안 된다라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명확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소송으로 가도 불리할 게 뻔하고, 그레이스케일 사건의 시즌 2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이 소송이 만약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게 되면 지금 ETF 신청 기관이 10곳이 넘는데 10개 기관을 지금 세너 개 되죠. 서너 개 기관을 개별로서 소송을 상대한다. 이것도 간단치 않거든요. 그래서 소송에 자신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그레이스케일한테도 그렇게 박살이 나는데 과연 블랙록을 상대로 SEC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재밌다. 특히 또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게, 앞서 JP 모건과 골드만삭스가 AP로서 참여를 한다라는 거, 참여할지도 모른다라는 거. JP모건은 일단 선정이 됐고 블랙록의 AP로,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의 AP로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그런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월 말에 ETF 시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모건 스탠리 유럽 오퍼튜니티 펀드 내용을 보니까 자회사, 이 케이맨 제도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이 될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아주 많이 높은 상황인데, 사실상 모건 스탠리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게끔 뭐를 통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그것도 케이맨 제도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왜 이렇게 미국의 3대 대형 금융기관들이, 투자은행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뭐 그런 생각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지금 딱 비트코인 현물 ETF AP로 참여할까 여부를 그레이스케일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 짚어봤고, 루카스 키엘리가 일드앱 CIO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이걸로 인해서 1월 이번 달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본다. SEC는 지금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 입장에서도 블랙록이 을일 수도 있지만 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다음 이번 11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경선 후보들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폭적인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를 위협할 정도의 어떤 20% 전후의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그 투심을 표심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게 지금 이번 미국 대선에서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EC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압력들 받을 수밖에 없죠. 민주당도 대선 치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 누가 듭니까? 월가에서 이제 판단을 할 거잖아요. 어느 캠프에 돈을 쏠지.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게임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승인 가능성이, 그래서 저는 더 높다라고, 상대적으로 이전과 비교했을 때 더 높아졌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재밌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켈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CNBC랑 인터뷰를 한 건데,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지금 투자 열풍 이번 주에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퇴직자연금, IRA, 그리고 프라이빗 자산 관리자들이 1년에 걸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것이다. 몰빵한다는 게 아니죠. 시간을 두고 서서히 분할 매집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1월 10일 이전 승인 가능성이 90%다라는 블룸버그와 동일한 지금 전망을 제시한 상태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올해는 8만 달러 뚫고 내년에는 15만 달러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는 하나의 변곡점이 마련될 것이다. 주요 암호화폐 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을, 중요 알트코인들 매수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뒤에는 특히나 그 관심사가 이더리움 현물 ETF로 이제 전환이 될 것이다. 이거 되게 큰 거죠, 사실. 이더리움 현물 ETF,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번 달에 승인이 된다라면,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5월이나 6월, 5월 전후에 지금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저도 정말 예측 못했던 건데, 비트코인 예탁 증서가 출시가 됐죠. RDC라는 시티뱅크 전직 임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인데, 여기서 지금 프랭클린 템플턴이 또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프랭클린 템플턴 백드 RDC 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프랭클린 템플턴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비트코인 예탁 증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예탁 증서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와주면, 이게 또 재밌는 게 SEC의 승인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탁 증서 상품 제공을 이미 시작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하면서 처음 알려줬습니다. 예탁 증서 상품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RDC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적격 증권으로 이 전환되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고, 특히나 직접 소유권을 갖고자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예탁 증서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대리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RDC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이것에 대한 예탁 증서 발행을 통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대리하는 방식을 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 SEC의 승인이 필요 없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 큰 손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 관리를 여기다 맡겨버리니까 큰 손들 입장에서는 RDC 같은 경우에도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매력 포인트가 된다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얼마나 흥행을 할지는 또 다른 문제고, RDC에서 어떤 이런 비트코인 예탁 증서라는 금융 상품,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다양한 금융 상품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중심이 비트코인이라는 거, 이건 정말 의미 부여가 되는 게 아닌가. 비트코인이 정말 의미 있는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기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에릭 발추나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면 비트코인 예탁 증서 상품은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비트코인 선물 ETF도 있고 해서 예탁 증서는 아마 별다른 인기를 끌지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 입장에서도 규제가 더 명확한, SEC의 규제를 더 빡세게 받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더 관심을 두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어서 조금 리플 얘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알트코인들은 사실 이번에 지금 기술적으로 다 붕괴된 상황이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조금 적절할 것 같아가지고 따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저희 채널에 홀더분들도 많기도 하고 그러셔가지고 리플 얘기만 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이 이번에 지금 올해 어떤 비전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게 기업 확장 목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IT 산업에 진출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 인력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은 국경 간 결제 수요가 증가하겠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고, 이때 글로벌 기업들이 외국인들 직원들한테 돈을 송금할 때 기존의 어떤 스위프트 시스템을 활용하면 느리고 수수료가 많이 들잖아. 그런데 리플 페이먼트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3에서 5천 명 가능하고, 특히 사전에 돈을 넣어놓을 필요도 없잖아. 은행에 넣어놓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때 유동성을 활용해서 보낼 수 있는 실시간 결제, 이런 것들을 지금 IT 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장 확장의 어떤 계획을 밝혀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일반인들의 어떤 국경 간 송금뿐만 아니고 산업의 영역에, 특히 특정 산업의 포커싱을 맞춰서 이렇게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그라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XRP는 현재 숙성 중이다. 압력 밥솥처럼 팽팽해지고 있다. 이 폭발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XRP 5day 차트인데 삼각 패턴을 굉장히 거대하게, 주간 차트랑도 거의 틀이 똑같죠. 월간 차트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XRP가 분봉 빼고 나머지 한 주간 차트나 이렇게 5day 차트, 월봉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비슷한 차트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대한 삼각 패턴이 지금 꼭지점 부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 패턴 상단을 잘 뚫고 돌파 지지를 받아주면 0.9달러 찍고 어디까지 간다? 20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다. 2025년 이후에 이런 게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 라인을 기준으로는 이제 한 1.23달러 갔다가 2달러 갔다가, 그러니까 1.97달러죠. 갔다가 22달러까지 훅 하고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들. 이렇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1.9달러가 이제 피보나치 1.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날이 오겠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소송 리스크이고,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제 2월부터 4월까지 1차 시장에서 판매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된 XRP의 증권성에 대한 벌금 합의 여부, 이게 최대 화두가 될 거고, 그 이후에 4월 20일 이후에 이제 1심 정식 재판이 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한 빠르면 2분기 말, 늦어도 3분기에는 1심 최종 판결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곧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각 당 후보 진영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공약이 막 쏟아질 겁니다. 지금 특히나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전폭적인데 지지율이 지금 잘 나오다 보니까 무소속으로 나갔는데도,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SEC의 어떤 스탠스 변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답답한 마음은 전 세계 XRP 홀더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그랬듯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고, 이번에 또 한번 다 죽을지 어떻게 될지, 여기서 바로 올라가게 될지 치고 올라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워낙 펀더멘털이 튼실하고 유틸리티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의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크게 걱정할 건 없고, 다만 지금 필요한 거는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는 그 시간의 힘.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시간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 죽음의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고, 시간 앞에서 가장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이 시간에 자꾸 거스르려고 하다 보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에게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이 소송이 잘 정리가 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즐기시면 어떨까? 쉽진 않겠지만 그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고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